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정인입니다. 티타임 오늘도 돈이 보이고 재미있는 정보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핀테크 하는데, 핀테크는 간편 결제다. 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그 부분에서 약간 혁신적이지 않다고. 알리바바의 금융 상품인 그 위어바오라고 하는데 평균 5%대의 이자율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구글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 캠퍼스 서울입니다.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 구도. 클라우드와 막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용자고요. 네, K트렌드. 보통 이제 헬스장은 이제 여름을 앞두고 말이죠. 네, 저는 사용할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의 팁. 이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핀테크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만 이게 뭘까? 정확한 의미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밖에 지금 답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오늘은 핀테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전 교수 그리고 문경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하는데, 핀테크 개념부터 일단 한번 좀 정의를 좀 하고 갈까요? 핀테크는 말 그대로 예. 파이낸스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기술이 금융 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다면, 요즘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건 기술이 오히려 금융업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서 금융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금융업을 하게 되고, 어떤 스타트업이 새로운 어떤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계속 금융과 기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지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핀테크는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핀테크라는 단어는 저는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송이 코트 한번 쉽게 사보자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 게 아닌가 했는데,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날의 핀테크는 미국에서 좀 가장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쓰이게 된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것 같아요. 왜요? 2008년에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권들이 몰락을 했고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IT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8년 이후에 아이폰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또 변화가 되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그 움직임 때문에 이런 금융 소비자가 그 소비자 관점에서 이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새삼스럽게 갑자기 이슈가 되는 거, 뭐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오히려 발전한 나라고 작은 나라고, 예. 어디 집 밖에만 나가면 은행 지점이 있죠. 발전했지만 중국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국가적 조건에 따라서 핀텍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존의 금융업을 약간 위협하거나 혁신을 요구한다는 점이 저는 핀텍이라는 용어를 쓰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핀테크는 간편 결제다 라고 하는 거, 제 말이 틀렸나요? 간편 결제도 핀텍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일부분이다? 네,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영국의 그 무역투자청에서 분류한 핀테크의 분류가 있습니다. 네,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결제, 그리고 금융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금융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 플랫폼,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그냥 인더스트리별로, 산업별로 분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핀테크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금융 소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소비자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조금 해야 되니까, 실제 최근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이제 예를 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모바일 상에서 은행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중국이나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 금융계좌는 없지만 친구들 전화번호는 알잖아요. 네. 그럼 송금을 할 때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게 만들어줬더니, 예.
금융기관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금융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성공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닥 새롭다라는 느낌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새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성공했던 이유도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또 현금은 또 위조 지폐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알리페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알리바바의 그런 금융 상품인 그 위어바오라고 하는데 그 머니마켓 펀드가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수십 년 동안 그 만들어졌던 주식 계좌가 한 7천만 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만 1년 동안 그 알리바바의 위어바오가 1억 개의 계좌를 새로 만들었어요. 위어바오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대의 이자율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의 라이센스까지도 알리바바가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도 만약에 이제 열겠다라고 하면 IT 회사들이 서비스 모델을 갖고 막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15년 전에 우리도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려고 했었죠. 그 15년 전에? 네,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 그 199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뭔가 좀 인터넷 붐을 해서 새로운 벤처를 만들고 은행조차도 새로운 걸 만들려는 분위기 있었고 그때 만약 우리가 했으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핀테크 회사 강국이 됐을 텐데요. 그때는 약간 어떤 이유로도 어쨌든 그것이 좌절됐었고 그 사이에 15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오히려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영국이 또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한다는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수많은 요즘 간편 결제나 이런 핀텍이 나오지만 신용카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 우리는 뭘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면 못 샀습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새로운 거래가 창출됐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게 있죠. 근데 휴대폰 번호를 넣고 패스워드 날라오면 다시 넣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었죠.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가 둘 다 행복하게 되면서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게 막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제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산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중앙은행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구조를 어떤 IT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꼭 성공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에 입각한 많은 핀테크 모델들이 지금 계속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애플이 내놓은 애플페이 그리고 삼성이 또 삼성페이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핀테크입니까? 핀테크와 함께 요새 떠오르고 있는 그 개념인 IoT라는 게 있죠. 사물 인터넷.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도 금융이 접목이 되면서 애플페이, 삼성페이 같이 그 하드웨어에 저장된 정보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지급 결제가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그런 페이먼트 서비스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내 휴대폰이 신용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을 지불할 때 내가 내 정보를 준다는 건데요. 제가 돈을 줄 사람인데 제가 금융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네. 저의 신용 정보를? 예. 근데 이 스마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그 부분에서 약간 혁신적이지 않다, 오히려. 왜냐하면 상인이 나한테 정보를 줘야 된다. 저한테 입금해 주세요 하면 제가 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 금융정보, 제가 어떤 신용카드나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알리지 않고 소비자 중심이나 개인 중심의 어떤 그런 모델로 혁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급 결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잖아요. 그래서 위어바오나 아니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 주식을 분석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금융 혁명은 이런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그런 서비스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근데 이게 IT를 알아야만이 앞으로 금융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요. 예전에 교육 정보화 시스템 관련해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 나는 IT를 몰라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2003년에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장관을 하려고 해도 각 분야의 장관도 IT를 알아야 되고요. 계속 각 분야의 혁신을 정말 가속화하는 그런 IT 또는 테크놀로지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대신증권이 만든 사이보스라는 그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이
윈도우 기반으로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 IT는 선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인식의 차이고 패러다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금융회사들의 그런 수장들도 IT를 그냥 보조수단이 아니라 IT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알리페이나 페이팔과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분야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또 환경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그 회사만큼 큰 핀텍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전에 휴대폰 소액 결제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휴대폰 번호 넣고 원타임 패스워드 날려두면 다시 집어넣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네. 정말 세계적인 특허를 만들었으면 더 큰 핀텍 회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테크놀로지에 의한 창업가들을 좌절시키지 않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핀테크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융과 IT가 굉장히 지금 서로 융합을 해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핀테크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 핀테크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캐스터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구글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 캠퍼스 서울입니다. 런던, 이스라엘, 그리고 서울.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창업가를 위한 전용 공간 캠퍼스 서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신 이곳은 캠퍼스 서울입니다. 그럼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또 어떤 공간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은 로비고 이벤트홀이 있고 왼쪽에 카페가 있습니다. 캠퍼스 회원이 되시면 이곳에 오시는 것은 무료고 커피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캠퍼스 회원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돼요. campus.co/서울에 가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캠퍼스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문화를 만들고 싶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뽑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자, 이 문을 통과하면 입주사들이 일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입주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한 8개 회사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스타트업의 창업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퍼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직접 물어봤는데요. 네, 채팅캣의 에이프릴 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팅캣은 엉터리 영어를 실시간으로 원어민에 의해서 정확하고 세련된 영어로 바꿔주는 실시간 영작 교정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구글 서울 캠퍼스에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요. 네. 저희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한테 이런 글로벌적인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벤티케이크의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틸카는 스마트폰용 필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1인 창업을 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혼자 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문제도 부딪히고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비전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국적으로 노력하는 구글. 그중에서도 하필 서울을 선택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We are extremel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here in Seoul and across Korea generally. We looked at the density of the startup community here, the activity, the developer talent, the technical talent, and it's really robust. As we really believe in the opportunity for Korean startups to go global. So not just to build for and address the market here in Korea or even the broader market in Asia, but we think that Google can help uniquely position these companies to go global. 한국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앱 분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이 한국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We've been meeting with startups across the community and finding that
they're truly tackling challenges that are global challenges, global problems. So I think those industries in particular are very exciting, but e-commerce, every industry really, there's a lot of talent, as you say, and there's a lot of opportunity. And Google with Campus, our goal is really to help bring the best of Korean startups to the world and to help bring the rest of the world to Korea as well. 캠퍼스는 긴밀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멘토링과 훈련을 제공, 창업자들에게 글로벌 기회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데요. 듣기에 이 서울 캠퍼스만 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는 여름에는 81일 동안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하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두희 씨가 운영하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프로그램은요. 네. 지난 2년 동안 2번 해마다 진행됐었는데 3기 프로그램은 바로 캠퍼스 서울 여기서 올해 여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다시 한번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캠퍼스 서울을 통해 한국 창업가들이 만들어갈 더 큰 미래, 티타임에서 응원합니다. 네, 테크수다 유재석 기자 그리고 조수연 기자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이에요. 서준석 기자. 자, 저희가 왜 이렇게 앉았느냐?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 구도. 오늘 이야기 주제가 뭐죠? 클라우드와 나스. 나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나스가 뭐예요? 나스가 뭐 영어로 표현하면 네트워크 어티치드 스토리지의 약자고요. 예, 네트워크 결합 저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앞에 보시는 게 이제 나스라는 걸 제가 하나 가져와 왔는데요. 아, 이게 나스예요? 예, 그렇죠. 야, 이것도 나스고? 예. 그냥 평범하게 생긴 네모난 박스인데요? 예. 뭐 사실 이게 구조상으로 볼 때는 PC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다른 점 보시는 바와 같이 작고. 예. 그리고 모니터나 그런 거 따로 없는데 이제 뭐 집에 사용하는 그 PC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저장 중심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뭐 여기에 아주 특화된 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클라우드 마니아 유재석 기자. 클라우드가 뭐죠? 서비스 사업자 서버의 그 모양을 이제 그룹 모양으로 본때서 사용을 해가지고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결국은 그런 서버를 통칭하게 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아니, 좀 쉽게 설명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그 가상의 이제 서버 장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상의 서버라는 게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반면에 나스는 그게 아예 우리 집에 있다라는 건데 각각의 장단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는 뭐 적긴 하지만 뭐 장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내가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죠. 물론 나스도 장애가 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데이터를 복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 클라우드는 용량에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비용을 얼마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용량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근데 나스는 내가 비용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뭐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에러가 날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 에러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나스 같은 경우는 저거 하드 2개 들어가요, 저거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한 3년 뒤면은. 나스가 고장 확률이 높나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2년 동안 지금 써오고 있는데요. 아, 집에서? 네. 한번 집이 정전이 돼서 딱 한 번 나스가 죽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혀 문제 없이 아직 쓰고 있습니다. 집이 정전이 되면 꺼진다. 이거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결함인데요. 지금 이제 나스나 클라우드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디바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파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파일을 저장하죠? 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같은 거는 사실 저도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는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기 약간은 좀 느린 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선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뭐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는 몇 기가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 파일 같은 거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들은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이 나스를 이용해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나스의 개념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클라우드 서비스랑 무엇이 다르기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신다면 드롭박스 같은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 내 모든 기기 간 콘텐츠를 손쉽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손쉽게 접근하고 스트리밍으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스는 사실 미디어 스트리밍뿐 아니라
백업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중앙에 저장하는 하나의 콘텐츠 허브를 가정 내 두는 개념이 NA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NAS를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앱으로 이제 NAS를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이 들어있는 거는 저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쪽, 잠원동 쪽 근처에 있는 모 집에 있는 NAS를 연결한 겁니다. 모 집에? 네. 누구 집에요? 그 조모 씨. 이분 집에 있어요. 네, 그분 집에 있는. 지금 이분 집에 있는 NAS라는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지금 여기서 불러온 거네요. 네, 바로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NAS도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인이 열어주면요. 주인이 열어주면?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용자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NAS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스토리지이기 때문에요. 본인 서버의 URL을 치면 이렇게 네트워크로 통해서 NAS에 접속이 되고요. 인터넷 선을 꽂고요. 전원을 연결하고 하드디스크를 앞에 쓸 만큼만 꽂으면 그 다음 키만 끝입니다. 그러면 얘 하나에 나의 모바일, 나의 노트북 안에의 기기들, 우리 아이들의 기기들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컨슈머용 일반 소비자 제품은 한 1명에서 5명 사이.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고사양의 NAS들은 이제 수십 명까지는 접속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NAS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와 직접 연결되는 형태의 NAS도 나와서요. 기존에 나왔던 NAS랑 동일하지만 미디어 플레이어 역할까지 겸하는 NAS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마우스는 NAS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PC처럼. 스틱 PC, 미니 PC 그 역할도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NAS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기계를 그냥 랜선만 하나 좀 연결하면 끝입니까? 네. NAS라는 기기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보통 별매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제품 가면 투베이라 하드디스크를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저 제품은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 4개 들어가면 뭐 10만 원 잡고 한 40만 원에 요 박스. 네. 얼마입니까, 이거? 그 제품은 조금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좀 과한 스펙인데요. 아니, 왜 이 박스인데 뭐 박스가 뭐 얼마 금으로 만들어진 박스만요? 60만 원. 박스만. 60만 원 삽니까? 근데 저렴한 모델도 있습니다. NAS가 최근에 많이 대중화되면서 한 10만 원, 20만 원 모델도 제가 봤는데. 10만 원대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은 쓸 거예요? 집에 NAS를 좋은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AS는 일단 지금 가격에서 일단 약간 조금 충격을 받았고 NAS를 써야 되는 이유가 딱히 뭘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하자면 사실 우리가 가정용 PC 그러니까 데스크톱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그 데스크톱이 차지하던 자리를 누군가가 메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NAS에 대한 변론을 좀 제가 하면 굉장히 의자가 불편하죠? 사실 아까 데이터 주권 문제도 나왔지만 카카오톡 감청 사례처럼 어느 누군가 혹시 내 데이터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 사실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의미로 NAS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NAS 마니아. 집에 NAS 2년째 지금 운영 중이신 굉장히 지금 의자 높이가 계속 떨어지고 앉아있고 있는 이런 거 찍히고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다리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자, NAS 마니아를 할지라도 클라우드를 쓸 겁니다. 추천 안 하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NAS가 좋으냐, 클라우드가 좋으냐. 정답은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불편하고 있는 조선 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재석 씨한테 근데 연락은 왔어요? 안 왔습니다. 유민상 씨는요? 안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태우도 정말 저희 방송의 영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여실하게 보여주는 유민상 씨. 이 방송의 영향력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유민상 씨, 님, 유재석 님, 님. 맞죠? 맞습니다. 이거 말하면서 왜 이렇게 떨릴까요? 자, 서 기자. 서 기자는 클라우드 쓰잖아요. 씁니다. 좀 다양하게 쓰는데요. NAS는 아무래도 어떤 NAS를 쓰십시오라고 하면
심의에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네. 자, 클라우드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 국내 업체 유클라우드를 좀 많이 유클라우드? 쓰고 있는데요. LG 유플러스? 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유클라우드라는 KT네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서비스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클라우드 3곳 정도에 뿌려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파일이 많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 예. 제가 그래가지고 네. 지난 5년 동안 예. 잃어버린 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도 다 안 갖고 있고요. 뒤져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보통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네. 다시 봅니까? 3개월 보죠. 3개월? 네. 오래 봤네요. 저는 3주 봤는데. 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네, T트렌드 이만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본의 아니게 말이죠. 뭔가 이 옷이 좀 색깔이 좀 부끄럽네요. 네, 자, 이렇게 밝고 순수한 흰색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 오늘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여행과 관련된 거예요. 여행과 관련된 네. 어떤 거죠? Find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행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해당 장소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자동으로 다 앱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예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음악 들을 때 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음원을 알아서 분석을 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 뭐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샤잠 for pla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샤잠이란 서비스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들려주면 이게 무슨 음악이다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파인드는 장소와 관련해서 예. 특정한 어떤 여행지에 방문해서 그 건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지 궁금하다 싶을 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얘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사용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과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뭐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모든 건물이나 모든 지역을 다 인식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그 미국의 특정한 도시에 좀 그 국한이 되어 있고요. 일단 사용자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책자도 펼쳐서 봐야 되고 뭐 포스케어, 옐프, 트립어드바이저 이런 앱들을 다 열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열 필요 없이 파인드 앱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할 텐데 네.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했을까요? 이런 정보들은 뭐 포스케어나 옐프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한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버 같은 앱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우버 택시를 타고 바로 해당 장소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럼 기본적으로 나의 위치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GPS 기술이 들어갔을 것이고 네. 추가적으로 어떤 뭐 다른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네, 사진을 찍는다는 게 결국은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쪽에도 보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구글에서는 구글 고글스라는 서비스를 하고요. 예. 아마존도 그 아마존 스마트폰에서 파이어플라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들은 주로 그 프로덕트, 상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 근데 파인드는 이제 장소에 그런 정보를 좀 국한시켰다라는 예. 점이 차별점이고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진을 찍으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네네. 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네, 두 번째 서비스는 짐 트랙이라고 하는 예. 운동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짐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헬스장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짐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예 퍼스널 트레이너, 이 퍼스널 트레이너 서비스 기능을 굉장히 저렴하게 앱을 통해서 제공해주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앱을 통해서 네. PT를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IoT 그 디바이스와 네.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짐트랙 스마트 핀이라고 해서 이 무게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우리가 뭐 10kg, 20kg 사이에 핀을 하나 꽂잖아요. 예. 예, 그거에 IoT 기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팔찌형의 웨어러블 기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헬스장 전체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헬스클럽 측면에서 자신들의 그 헬스클럽 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어폰을 끼고 있네요. 네, 그 퍼스널 트레이너 기능을 버추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앱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엔 네가 20kg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30kg를 들어라라는 걸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헬스클럽들, 헬스장들이 꽤 있습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의 오타와라고 하는 도시에 몇 군데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좀 더 큰 도시에는 이제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헬스장은 이제 여름을 앞두고 말이죠. 지금 이맘때.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이미 포기한 사람은 안 가도 되지만 임원 컨설턴트는 하셔야 되겠군요. 네, 저는 사용할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핀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게 핀테크였습니다. IT는 실생활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